이번 강의에서는 조친문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친문이라는 작품은 조선시대의 유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여자가 들고 있는 바늘 보이시나요? 자, 이 바늘이 굉장히 이 유씨 부인이 아끼는 거였는데 그 바늘이 어느 날 수명을 다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러진 바늘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슬픈 거야. 그 애통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어서 글을 한 편 쓰는데 그 글을 일반적인 형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차용하냐면 제문의 형식을 갖다가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문이란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뭐 차례를 지낼 때 그 조상들에게 쓰는 글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을 기리고 뭔가 안타까워하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바늘이 부러진 것을 사람이 죽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하지 않아도 의인법이 쓰였겠구나라는 거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문 형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글을 써내려간 작품이다. 그래서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필을 읽을 때에는 물론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거, 뭐 특징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만 수필이라는 글 자체가 작가의 개성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작가의 개성이 뭔지, 작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수필을 잘 읽어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친문이라는 제목을 봐도요. 조는 조문한다. 우리 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가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걸 조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조문한다 바늘을 그렇게 바늘을 조문하는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바늘을 굉장히 아꼈다라는 거, 뭔가 자기의 목숨처럼 애지중지했다라는 거 이렇게 작가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간단하게 읽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고요.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네, 한글 수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여성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 요것도 하나 눈여겨볼 만하죠. 그쵸? 자, 성격은 애도적이고 고백적이고 추모적이다. 그래서 바늘이 부러진 것을 슬퍼하고 그 바늘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제재는 부러진 바늘이에요. 그리고 그 부러뜨린 바늘에 대해서 애통한 심정을 담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늘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늘이 부러진 것을 사람이 죽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유, 열거, 대구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구법 같은 경우 비유 뭐 이런 것들은 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 뭐 시조나 가사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얘는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꾸법들 많이 쓰였다라는 거 이따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부분도 본문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어느 여인이 부러진 바늘에 대해서 애통한 심정을 표현한 국문수필입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 조선시대 여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자, 교술문학의 특징을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술문학이란 무엇이냐? 학습활동 보면 교술문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교술관례는 실제 하는 사실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실제 있었던 일 뭐 내가 겪었던 일, 경험이 되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교술관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겠어요? 경험을 통해 내 생각 드러내는 거 뭐예요? 수필이죠. 그치? 그래서 이 수필이 바로 교술관례에 속한다라는 거. 이따 학습활동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같이 볼 텐데요. 자, 맨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세차라는 말이 이 해의 차례는 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형식이 바로 제문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 제문을 사실 평소에 많이 들어보거나 요즘은 또 제사 지낼 때 이런 거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접해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제문의 맨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유세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제문의 형식을 따랐구나 라는 거 요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자, 이 미망인 모씨, 이 미망인이 바로 이 글의 글쓴이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남편이 죽고 홀로 남았구나. 뭔가 좀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바느질, 바늘 이런 거에 좀 마음을 기대고 살았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 자, 침자에게 고한다. 이 침자가 바로 이 침이 바늘이죠. 그래서 바늘을 의인화했다라는 점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침자가 바로 얘가 그렇게 애통해하는 부러진 바늘입니다. 자,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자, 인간 부녀, 여자의 손에 쥘 수 있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바늘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바늘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도처에 흔하기 때문이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으면 그것의 귀함을 모르죠? 그런 것 같은 거야. 자,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자, 이렇듯이 슬퍼한다. 감정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다. 자, 나의 정회가 남과 달라. 나와 바늘의 관계가 아주 각별해.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이야. 자, 오호 통제라. 슬프구나. 역시 글쓴이의 감정 직접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의 감정 살펴보면 슬프다, 애통하다 라는 거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지. 자, 이 너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침자, 즉 바늘이 되겠죠? 자, 이 바늘을 얻어서 내 손 가운데 지닌지 우금 27년이라. 벌써 몇 년이나 됐다고요? 바늘 하나를 가지고 27년을 사용을 했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얼마나 조심성 있고 알뜰한 사람인지 여기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글쓴이의 개성, 성격 계속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얘는 바늘 하나 가지고 27년 쓸 만큼 굉장히 조심성 있고 알뜰하다라는 거 여기서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자, 내가 27년이나 이 바늘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찌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겠느냐라는 말이겠어요. 자, 슬프다. 또 감정 나오고 있어요.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자, 이때 너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늘이겠고요. 그치? 그래서 바늘, 의인화했다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너의 행장. 행장은 뭐예요? 여기 죽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거. 그래서 너의 지금까지의 뭔가 살아온 삶과 그리고 나의 회포를 적어서 연결하겠대요. 연결은 영원히 이별하겠다. 이제 너를 보내주겠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제문을 쓰게 된 목적이었어요. 아끼던 바늘이 죽어서 이 제문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계속 살펴보면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 없어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자,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중국 사신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누가? 시삼촌이요. 시삼촌께서 남편의 삼촌이 중국 사신단으로 어디를 갔냐면 북경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북경을 다녀오면서 우리 조카 며느리 요거 써라 하고 반을 여러 쌈을 주신 거예요. 자, 이때 이 쌈이라는 말은 반을 묶어 세는 단위고요. 한 쌈은 24개가 있대요. 그 반을 24개를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친정에도 바늘을 좀 보내고 바늘 24개 너무 많으니까 여기저기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고 먼 친척에게도 주고 그리고 비복들에게도 쌈쌈이 나눠주고 자 비복들한테도 줬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추측을 해보건데 이 유씨 부인이 뭐 형편이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건 좀 종을 누리고 사는 양반집의 부녀자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자 다 나눠주고 그 중에 딱 너 하나 남겨놓고 지금까지 너를 손에 익혀서 여러 해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근데 슬프구나. 네가 죽었으니까. 그쵸? 염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려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보전했어요. 자, 여러 개의 바늘이 쓰면서 다 부러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부러뜨린 것도 많아요. 하지만 너 하나만은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을 했는데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하지 아니하리요.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죠. 그래서 아깝고 불쌍하고 또한 섭섭하대요. 자, 나의 신세에 방명하여 스라의 자녀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인명이 흉하나여 나는 또 일찍 죽지도 못해요. 근데 얘 아까 처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미망인이라고 이야기했지. 남편도 없어. 자녀도 없어. 죽고 싶어도 일찍 죽지도 못해. 가산도 또 빈궁해요. 그래서 얘는 뭐 했던 거야? 침선의 마음을 붙였던 거야. 이해가 돼요? 얘가 너무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얘가 오직 그냥 바느질 이것만 했던 거죠. 그래서 널로 하여 너와 함께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바느질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오호 통제라. 요 말 되게 많이 나오죠? 굉장히 애통하다. 자,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바늘이요. 어여쁘다 바늘이요. 자, 어휘 하나 체크. 어여쁘다. 우리는 지금 어여쁘다가 예쁘다. 근데 이때는 불쌍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깝다 바늘이요. 불쌍하다 바늘이요. 자, 요 구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구절 보면 아깝다 바늘이요. 어여쁘다 바늘이요. 중간에 한번 끊습니다. 자, 중간에 한번 끊으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 한번 살펴보세요. 아깝다 바늘, 어여쁘다 바늘. 자, 무슨 법? 대구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구법 사용되고 있다. 우리 아까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볼게요.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뭐요 이런 부분들 영탄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에서 나온 무엇이요 이런 거 오 통제라 이런 거 나온 부분 다 영탄이라는 거. 그래서 영탄은 감탄도 되지만 이런 한탄의 목소리, 탄식 이런 것도 다 영탄이에요. 자,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의 쟁쟁이라. 자, 여기도 볼게요.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의 쟁쟁이라. 중간에 얘도 한번 끊어볼게요. 물중의 명물 철중의 쟁쟁. 얘도 무슨 법? 대구법이죠.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대칭이에요. 그쵸? 자,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자, 이런 부분도 다 어때?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 얘도 중간에 끊었을 때 다 대구법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전체 다 문장들이 대꾸고요. 다 살펴보았을 때 얘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 제주 뭐 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구법, 영탄법, 열거법 이런 애들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말 이 바늘에 대해서 이 글쓴이의 태도가 얼마나 얘를 아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엄청 칭찬하고 있네. 예찬적이죠. 그쵸? 자, 추 같은 부리는요. 그 뾰족한 부리는 말하는 듯 하고요. 뚜렷한 소리는 듣는 듯 하대요. 자, 뭐뭐한 듯, 뭐뭐한 듯 이런 거는 또 무슨 법? 직유죠. 그치? 자, 그리고 듣는 듯하다.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역시 무슨 법? 의인법이지. 사람처럼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능라와 비단에 남봉과 공작을 수놓을세. 자, 능라는 비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단에 그냥 여기 다 합쳐서 비단에 남봉과 공작을 수놓는다. 그 새들. 봉황새, 자, 공작새 이런 것을 수놓을 때 그 민첩하고 신기함 사실 글쓴이의 손이 민첩한 거겠지. 근데 여기서는 바늘이 굉장히 민첩하고 아주 그 재주가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마치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에 미칠 바리오. 이거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호통제라. 또 한 번 슬퍼요.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자, 자식이 참 귀한 존재죠. 하지만 내 손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 이 새끼들 말 안 들을 때. 그치? 자, 그리고 비복이 순하나 명령 거스를 때 있겠죠. 그치? 하지만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의 수응함을 생각하면, 자, 너만은 어때? 너의 재주와 기질은 나에게 수응해줬어. 내가 하는 바에 딱딱 다 맞춰줬어. 그래서 너는요, 자식에게 지나고, 자식보다 낮고요, 비복에게 지나, 비복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늘과 자식, 그 다음에 몸종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랬을 때 훨씬 더 바늘이 나는 좋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바늘을 얼마나 아꼈냐면 얘는 천은으로 집을 하고 바늘에 집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은으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 주고요.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서 오색 빛깔을 가지고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색깔을 이렇게 입혀줬어. 그래서 곁고름에 채웠어요. 그러니 부녀의 놀이개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왜 한복 이렇게 입으면 사극 같은 데서 봤을 거야. 그 저고리에 이렇게 놀이개를 달고 다니잖아요. 장식품. 얘는 그 놀이개에 이 바늘을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몸에 가지고 다녔던 거지. 자, 밥 먹을 때도 만져보고 잠잘 때도 만져보고 자,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아시겠죠? 자, 너로 더불어 벗이 돼요. 여름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자, 우리 바느질 할 때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주렴을 이렇게 걸어놓고 바느질하고, 겨울밤에는 등잔을 켜놓고 바느질을 하고,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콩 그릴 때에 자, 뭐하고 바느질의 방법들이에요. 박음질, 누빔질, 감침질, 혼질, 이런 것들.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그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법 쓰인 거죠. 자, 복미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자, 수미가 상응한다. 얘는 머리, 꼬리. 여기서는 바늘과 실이 아주 잘 맞아요. 상하고 솔솔이 붙여내매. 자, 솔기마다 그 옷 솔기마다 그것을 붙여내매 조화가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생에 100년 동거 하고 싶었어요. 누구와? 바늘과.
근데 어떻게 됐어? 죽었어. 아, 오호 통제라 바늘이여.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뭐여 이런 거 나오면 다 영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이 글쓴이가 바늘을 아꼈는지, 그리고 이 바늘이 부러지고 나서 얼마나 슬퍼했는지가 여기까지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조금 오바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바늘인데 그 바늘 하나 부러진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야. 뭐 바늘이랑 이렇게 백년 동거를 하고 싶어? 백년 동거는 남편이랑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할까?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 여기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작품은 바늘과 자신을 매우 각별한 사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냐면 백년동거, 동거지정, 백년고라, 일시생사,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쓰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로 밀어볼 때 바늘이 부러진 상황은요. 남편과 사별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요렇게 연결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가의 남편이 죽었잖아. 그래서 미망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바늘은 진짜 바늘이 아니라 뭐랑 남편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남편이 죽은 걸 바늘이 부러진 거. 요 상황으로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여인의 한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보기에 이 내용이 뭐 실려 있던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지어서 같이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자, 마저 보면 자, 금년 10월 초십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에서 관대 깃을 달다가요. 무심 중간에 작근동 부러졌어요. 자, 무심 중간에 어떻게 됐다? 뚝 하고 부러졌다 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바늘이 부러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뭔가 뚝뚝 이런 거 쓰는 거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현장 이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아야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해요. 마음을 빻아내는 듯.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바늘이 깨졌을 때, 부러졌을 때 얘 마음이 어땠냐면요. 이랬대요. 마음을 빻아내는 듯 하고 두고를 깨쳐내는 듯 하고 자,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일단 직유법이 쓰였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봐. 바늘이 부러졌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빻아버리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내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것 같았어. 솔직히 조금 어때요? 과장되어 있어. 근데 그만큼 얘 마음이 어떻다? 너무 슬펐다라는 거야. 그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윽도록 기색혼절하였다가 기절할 정도야. 그래서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할 수가 없어요. 편작의 신수, 편작은 되게 유명한 의사죠. 자, 얘가 다시 와도요 장생불사 못해. 다시 살릴 수 없어. 동네 장인에게 떼일연들은 뭐냐면 왜 이렇게 땜질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납 같은 거를 이어서. 근데 어찌 능히 떼일 손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자, 얘 마음이 또 어떻다? 한 팔 베어내고 다리 베어내고. 그래서 얘도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못못듯 이렇게 하면은 직유고요. 그리고 앞에 뒤에 대고법이죠. 그치? 그리고 역시 과장되어 있죠. 자, 아깝다 바늘이요. 옷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 없네. 얘 앞에 계속 그 바늘 가지고 있었잖아. 옷에 항상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꽂혔던 자리가 없어요. 오 통제라 내가 삼가지 못한 내가 조심하지 못한 탓이로다. 자, 바늘이 부러진 거 다 누구 때문이다? 내 탓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글쓴이의 자책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무죄한 너를 마치니, 자, 아무 죄 없는 너를 나의 잘못으로 죽였어. 백인이 유아이사라. 자, 백인이 유아이사 무슨 소리냐면요. 100명이 나로 인해 죽었다.
이 소리예요. 백인이 나로 인해 죽다. 그래서 내 탓이다. 내 탓이요. 이거죠. 자, 뉘를 하나며 뉘를 원하리오. 자, 다 내 탓인데 누구를 한탄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냐 이거죠.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들은 자 너의 그 모습, 그 아주 멋졌던 그 모습은 눈 속에 삼삼해요. 계속 남아있어. 특별한 뿜재는 그 특별한 너의 재능은요. 심회가 삭막하다. 나의 마음을 쓸쓸하고 외롭게 만들어요. 자, 내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거지정하고요. 백년고락하고요. 일시생사하기를 바란대요. 자, 후세에 다시 만나자. 이거 다음 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불교의 윤회론이죠. 불교에서 왜 우리 전생과 이생과 내생이 있다라고 믿는 거 이거지. 그치? 불교의 윤회론 반영되어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집에 같이 살고요. 100년 동안 우리 같이 살고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죽재요. 그래서 이런 거 아까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바란다. 아, 아깝다. 너무 애통하다. 바늘이요. 하고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작가의 그 슬픈 마음이 느껴지시죠? 자, 이제 학습활동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 작품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제문 보면, 유세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맨 첫 번째 줄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면서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히고 있어요. 조친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로 시작을 하고요.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됐어? 바늘이 부러져서 글을 쓰게 됐어. 하면서 그 동기를 밝히고 있죠. 자, 중간 부분에서는요, 제문에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이것도 조친문에서 다 나왔어요. 바늘 어떻게 얻게 됐느냐? 시삼촌께서 중국 사신 갔다 오면서 갖다 줬고요. 바늘의 품질과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대꾸법, 열거법, 치교법 이런 거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바늘이 어떻게 해서 부러지게 됐는지 자, 내가 그 관대 깃을 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러졌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드러내고 있죠. 자, 마지막 부분에는요. 슬픔의 정을 담아서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주고 상향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 오해제라 바늘이여 요렇게 끝이 났죠. 그치? 그리고 후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다시 태어난다면 동거지정하고 백년고락하고 일시생사하자 라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문의 형식과 이것이 조친문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각각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바늘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 정리해 보재요.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바늘 얻었을 때 반가워. 관심이 갔어. 바늘 사용할 때 어땠어? 너무너무 마음에 끌리고 사랑스러워. 아주 각별한 애정으로 대했어요. 엄청나게 애지중지했어요. 자, 그러다가 바늘이 부러졌어. 어떻게 했어? 한탄하고 슬퍼하고 애도를 표했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평생 동안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다음에 활동 2번 볼게요. 자,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는 문제예요. 중요하겠죠? 자, 오,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만. 오, 이거 뭐야? 영탄. 자,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자, 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가 쓰였다? 의인법이 쓰였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물 중에 명물이요, 철 중에 쟁쟁이라.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앞에 뒤에 대꾸법 쓰였죠. 그리고 뭐뭐요 하면서 열거 쓰였습니다. 자, 추호 같은 불의는 말하는 듯하고 자, 뭐뭐 같은 에서 뭘 쓰였다? 직유 쓰였죠. 그치?
그래서 뭐뭐한 듯 이런 것도 뭐뭐한 듯 이런 것도 직유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듯하다에서의 의인법도 같이 체크. 의인과 직유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대꾸법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사나 시조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대꾸와 열거를 활용해서 3, 4조의 가사체, 이 부분 있지. 를 통해서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영탄법도 사용했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비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표현 기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각 문장마다 어떤 표현 쓰였는지 정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활동 3번입니다. 자, 아까 조친문은 한글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수필은 어떤 갈래에 속한다? 교술 갈래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술 갈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제하는 사실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갈래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다른 갈래에 비해서 표현과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교술 갈래 가운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게 뭐다? 바로 수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수필 교술 갈래, 수필은 교술 갈래, 그 다음에 교술 갈래는 뭐 수필 이렇게 그냥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인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들어서 한문 수필이 본격적으로 창작이 되었어요. 자, 훈민정음 창제 후에는 이전보다 다양해진 내용의 국문 수필이 등장을 했고요. 우리 배운 조친문도 여기 있는 국문 수필이죠. 그치? 자, 그리고 국문 수필 가운데는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을 소재로 진솔한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많았어요. 조친문도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겠죠. 여성들의 삶이 드러난다라는 부분에서. 자, 1번 봅시다. 글쓴이가 제문의 형식을 빌려서 작품을 쓴 이유는 뭘까? 자, 제문은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건데 이것을 바늘이 부러졌을 때 썼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늘 하나, 작은 바늘 하나가 없어진 거는 내가 정말 좋은 친구를 잃은,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은 거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작품이 지닌 교술 갈래로서의 특징을 살펴보자. 자, 교술 갈래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진솔한 삶의 모습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갈래예요. 그래서 이 조친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여인들의 생활상이 굉장히 세밀하게 드러나 있죠. 그리고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 그 감정을 제문 형식을 빌려서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했지. 얘는 제문 형식을 빌렸어. 그래서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교술 갈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여인들의 삶의 모습, 어떤 거 알 수 있어? 남편을 잃었어. 자식 없어. 외롭게 살아가요.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요. 그러한 당시 여인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특히 바늘 하나 부러졌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어땠던 거야? 의지할 곳이 바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친문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본문 내용,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의 답 깨끗하게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